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한 달에 버는 게 얼마야? 고작 200이잖아. 내가 왜 집안일까지 해야 되는데. 소파에 드러누운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잘난 5천만 원으로 대출금에 보험에 생활비까지 혼자 다 낼 수 있어? 아내의 반격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안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가계부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치 설거지, 빨래, 요리, 청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시급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 3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게 가정이야, 회사야. 시어머니까지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구서 한 장이 이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서지윤이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 위에 박민환이 길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박민환은 리모컨을 배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지윤이 구두를 벗으며 거실 너머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쓴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고 빨래 바구니는 넘칠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지윤이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환아, 나 오늘도 뼈 빠지게 일하다 야근까지 하고 왔어. 저기 싱크대 좀 봐. 아침에 먹고 던져둔 그릇이 산더미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어? 박민환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저었습니다. 아, 몰라. 나 피곤해 죽겠어. 나도 회사에서 부장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다 왔다고. 사람 오자마자 왜 짜증이야? 나도 피곤한 건 똑같아. 아니, 내가 더 피곤해. 우리 둘 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왜 집안일은 허구한 날 나 혼자 다 해야 해? 서지윤이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반반씩 무조건 나눠서 해. 설거지 할래? 아니면 빨래 널래? 둘 중 하나만 당장 골라. 박민환이 그제야 상체를 일으키며 서지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더니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너 양심이 있냐?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네가 한 달에 뼈 빠지게 벌어봤자 얼마야? 고작 200만 원 푼돈이잖아. 나는 연봉이 5천만 원이야, 5천. 내가 너보다 2배 넘게 버는데 내가 왜 집안일까지 해야 해? 돈 못 버는 사람이 몸으로 때워야지. 서지윤의 손이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올랐지만 서지윤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박민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잘났다. 네가 5천만 원 벌지. 근데 내 그 잘난 5천만 원으로 이 집 대출금,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까지 너 혼자 다 낼 수 있어? 꿈도 꾸지 마. 박민환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내가 버는 그 200만 원 없으면 우리 집 당장 적자야. 계산기 당장 두드려 볼까? 서지윤이 한 발짝 다가서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대출 이자만 매달 85만 원 훌쩍 넘어가. 거기에 관리비 20만 원, 둘이 합친 보험료 34만 원이야. 통신비 내고 차비 내고 밥값까지 빼면 내 월급은 10원 한 장 남는 게 없어. 내 돈 200만 원 없으면 우리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난다고. 박민환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목 아래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박민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대꾸 없이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서지우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가계부와 계산기를 꺼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지훈이 볼펜 뚜껑을 이로 물어 뽑고 가계부의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가사노동 시간표라고 적은 뒤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청소 2시간, 빨래 1시간 반, 요리 3시간, 설거지 1시간, 장보기 1시간. 서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반. 이걸 제일 싼 시급으로 쳐도 계산기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서지훈의 눈빛이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사도우미 업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시간당 단가를 확인하고 그 숫자를 가계부에 빼곡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서지훈의 볼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날짜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가사노동 시간과 금액을 누적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린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총액을 적어 넣자 서지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3,270만 원. 서지훈이 계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지훈은 가계부에 정리한 내용을 깔끔하게 문서로 옮겼습니다. 제목은 가사노동 시급 청구서였습니다. 3년간의 노동시간표, 누적임금, 연체 이자까지 한 장에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안방에서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온 박민환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접어둔 청구서를 박민환의 겉옷 안주머니에 슬며시 꽂아 넣었습니다. 아침부터 뭐야, 이게? 회사 가서 천천히 읽어봐. 박민환이 주머니를 툭툭 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서지훈은 이미 주방으로 돌아서서 자신의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박민환이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 처음 몇 줄을 읽어 내려가던 박민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3,200만 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가사노동 시급 청구서? 박민환이 허탈한 웃음을 내뱉으며 종이를 양손으로 찢었습니다. 구겨진 조각들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민환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서지훈, 이 여자가 드디어 단단히 미쳤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 걸 돈으로 계산해서 나한테 3천만 원을 내놓으래. 청구서랍시고 종이에 떡하니 적어서 내 양복 주머니에 꽂아놨어. 기가 막혀서 정말. 전화기 너머로 이금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 아니, 이 물색 없는 며느리가 감히 신성한 가정을 무슨 돈벌이하는 회사로 아는 거야? 괘씸한 것.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가 전화해서 홍군형 좀 내줘.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잖아. 알았어. 끊어봐. 내가 당장 회사로 전화해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서지훈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서지훈의 귀에 이금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야, 서지훈. 너 제정신이야? 네가 돌지 않고서야 남편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해? 가정이 무슨 회사야? 집구석에서 밥 좀 한 거 가지고 남편한테 청구서를 밀어넣어? 친정에서 시집갈 때 그렇게 가르치든? 서지훈의 옆자리 동료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화기 밖으로까지 새어나오는 고함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명의 시선이 서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일? 그깟 200만 원 푼돈 버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유세야.
당장 그 건방진 종이 쪼가리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당장 민환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서지훈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지만 서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어머님 댁에 들르겠습니다. 서지훈이 전화기를 책상 서랍에 넣고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등 뒤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지훈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녁 7시 서지훈이 시어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 안쪽에 이금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 소파에 박민환이 다리를 꼬고 앉아 서지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이금순이 대답 대신 거실 바닥에 종이 한 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서지훈이 작성한 청구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돼서 감히 할 짓이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돈 내놓으라고 청구서를 들이미는 독한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이금순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종이를 가리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내 친정으로 가버려. 우리 민환이가 너같이 돈 밝히는 여자 없어도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아. 박민환이 소파에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지훈은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청구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지훈이 이금순과 박민환을 번갈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서지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를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서지훈의 등 뒤로 이금순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 기죽이는 짓 하지 마.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어? 서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후 서지훈은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빠르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이금순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이금순이 서지훈의 말을 끊으며 신발도 가지런히 벗지 않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활짝 잡아당기더니 안에 있던 반찬통 4-5개를 한꺼번에 싱크대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싱크대 바깥으로 튀어 바닥에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지훈이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금수는 서지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베란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베란다 선반 위에 서지훈이 정성스럽게 키우던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금순이 팔을 뻗어 화분 하나를 선반 밖으로 밀었습니다. 도자기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지훈이 이금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금순은 이미 2번째 화분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2번째, 3번째 화분이 연달아 바닥으로 떨어지며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네가 당한 만큼이야. 남편한테 청구서를 들이미는 년이 화초는 무슨 화초야. 이금순이 흙이 묻은 손을 탈탈 털며 서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지훈의 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화분 조각 사이로 뿌리째 뽑힌 화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파편을 치우려 손을 뻗다가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서진 화분, 국물이 흥건한 싱크대, 바닥에 흩어진 흙더미를 한 장씩 찍어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신고하려고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부쉈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서지윤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금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아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남의 물건을 부수면 누구든 똑같습니다. 이금순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지윤의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금순이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이금순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와 달리 급하게 빨라졌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서지윤은 스마트폰을 든 채 현관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박민환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고개를 든 박민환의 눈앞에 싱크대에서 흘러내린 국물 자국과 베란다에 흩어진 흙더미가 보였습니다. 박민환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부서진 화분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엉망이야? 서지윤이 안방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낮에 오셔서 이렇게 해놓고 가셨어. 뭐? 우리 엄마가? 박민환이 휴대전화를 꺼내 이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박민환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민환이 서지윤을 돌아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대. 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했다며.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너 진짜 사람이야? 물건을 부수러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집? 여기 내 집이기도 해. 우리 엄마가 아들 집에 온 게 뭐가 잘못이야. 박민환이 손가락으로 싱크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청구서를 써?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서지윤이 박민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박민환은 서지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할게. 내일부터 내 생활비 카드 정지시킨다. 뭐? 네가 돈 계산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 200만 원으로 알아서 살아봐. 내 카드로 장 보고 내 돈으로 밥 해 먹으면서 나한테 청구서는 무슨 청구서야. 박민환이 코웃음을 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지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화분 조각을 내려다보던 서지윤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떨리던 손끝이 멈추고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었습니다. 서지윤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부터 서지윤은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세탁기에 자신의 옷만 넣고 돌렸습니다. 박민환의 와이셔츠와 양말은 빨래 바구니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에 서지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와 생수 한 병만 사들고 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방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민환이 옷장 앞에서 와이셔츠를 뒤적거렸습니다. 깨끗한 셔츠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짜증을 내며 세탁기 앞으로 간 박민환이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니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코드를 꽂고 세탁기 위를 더듬던 박민환이 세제통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 세제 어딨어? 박민환이 소리쳤지만 서지윤의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민환이 서지윤의 방문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결국 구겨진 셔츠를 그대로 입고 출근했습니다. 닷새째, 일주일째,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싱크대에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거실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페트병이 늘어갔습니다. 박민환이 홧김에 시킨 비싼 배달 음식 쓰레기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쌓아두었지만 서지우는 그 옆을 지나가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집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 봉투가 3개나 쌓였고 욕실 거울에는 물때가 끼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현관문을 쓰면서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 서로를 피했습니다. 인사도 눈짓도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지훈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박민환이 나왔습니다. 박민환이 서지훈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회사 후배 하나 집에 데려올 거야. 서지훈이 박민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6시까지 상 차려놔. 전복구이에 갈비찜 제대로 된 거. 내 후배한테 창피하지 않게. 서지훈이 편의점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밥 차려달라는 거야? 당연하지. 넌 내 아내잖아. 박민환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지훈은 닫힌 안방 문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지훈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서지훈의 모습은 집에 없었습니다. 박민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젊은 여자가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민환의 직장 후배 유라였습니다. 들어와. 신발 여기 벗으면 돼. 유라가 구두를 가지런히 벗으며 거실 안쪽을 살폈습니다. 박민환이 아침부터 거실만 대충 치워놓은 탓에 소파와 테이블 주변은 그럭저럭 깔끔해 보였지만 주방 쪽 싱크대에 쌓인 그릇과 베란다 구석에 쓰레기 봉투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 집 넓다. 신혼집 분위기 나는데요. 유라가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민환이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뭐, 나름 괜찮지. 잔 잠깐만 기다려. 박민환이 찬장에서 와인잔 2개를 꺼내 테이블에 놓고 코르크를 딸 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서지훈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외투의 운동화 차림이었고 한쪽 어깨에 에코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환이 서지훈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왔으면 빨리 주방 가서 술상 좀 내와. 후배 기다리게 하지 말고. 서지훈이 현관에 선 채로 소파에 앉은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가 서지훈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구겨진 외투, 끈이 풀린 운동화, 손때 묻은 에코백. 유라가 입꼬리를 올리며 박민환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배, 사모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배달시킬까요? 굳이 차릴 것까지야. 유라의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서지훈을 힐끗 보며 웃는 눈이 그 말의 속뜻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민환이 유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킬킬 웃었습니다. 맞아. 뭐 200만 원짜리 격리일이 얼마나 힘들다고. 피곤할 것도 없지. 박민환이 서지훈의 등을 밀듯이 주방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됐고 냉장고에 뭐 있으면 안주라도 좀 만들어. 빨리. 서지훈이 주방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라의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배 와인 취향 진짜 좋다. 이거 꽤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사야지. 나 아까운데 돈 안 써. 서지훈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유라가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환이 유라의 잔에 와인을 따르며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윤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서지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생수 2병을 꺼내고 찬장에서 종이컵 2개를 집었습니다. 거실로 걸어 나온 서지윤이 생수와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와인잔 옆에 나란히 놓인 생수병과 종이컵을 본 유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야 이게? 술상 차리라고 했잖아. 박민환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지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지윤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지윤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민환이 소파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야, 그게 뭐야? 유라가 캐리어와 서지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지윤이 캐리어를 현관 옆에 세워두고 현관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새 비밀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서지윤이 몸을 돌려 거실을 마주 보았습니다. 둘 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서지윤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박민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야, 너 지금 미쳤어? 미친 건 남의 아내 앞에서 후배 데려다 놓고 술 마시는 내 쪽이야. 나가. 유라가 재빨리 소파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지윤의 눈이 유라를 향했습니다. 유라가 서지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선배, 저는 먼저. 유라가 가방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현관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구두를 주워 신는 유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라가 나간 뒤 박민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박민환이 서지윤의 캐리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캐리어가 넘어지며 벽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내 후배 앞에서 나한테 이래? 네가 뭔데? 박민환이 서지윤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집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이름도 들어가 있어. 네가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말아야. 서지윤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박민환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신고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소리 지르면 이대로 누른다. 박민환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서지윤을 노려보았지만 서지윤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지윤이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 2명이 도착한 것은 20여 분 뒤였습니다. 거실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 다 이 집 공동 명의자시라 강제로 한쪽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박민환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지? 경찰도 나 못 내보낸다잖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서지윤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박민환의 정면에 섰습니다. 서지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릴 거야. 후배 유라 데려다 놓고 아내 앞에서 뭘 했는지 가사노동 3년치 체불 청구서까지 전부 다. 박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내 팀장이 보겠지. 인사팀도 보겠지.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내 이름 수군거리겠지. 서지윤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지금 나가.
박민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지윤의 눈에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읽어낸 박민환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옷걸이에서 겉옷을 낚아채듯 집어든 박민환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발에 우겨 넣은 박민환이 현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서지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지윤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지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넘어진 캐리어 옆에서 서지윤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지윤이 지하철 환승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서지윤의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어깨에 걸려있던 낡은 에코백이 팔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코백 입구가 벌어지며 안에 있던 서류 뭉치가 계단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사노동 청구서, 가계부 사본, 시간표가 적힌 종이들이 사람들의 발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서지윤이 허리를 숙여 서류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서지윤의 양옆으로 갈라지며 흘러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손이 먼저 바닥에 서류를 집어 올렸습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계단 한쪽에 무릎을 굽히고 종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던 남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사노동 청구서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들여다보던 남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시간별 단가 산정, 누적 금액 계산, 감가상각 항목까지 적혀 있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서류 누가 작성한 겁니까? 서지윤이 서류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지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재무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지윤이 명함을 받아들고 앞면을 읽었습니다. 정우진 재무 컨설팅 대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윤이 명함과 정우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서류의 숫자, 감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정우진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지윤은 한참 동안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에코백에 서류와 함께 넣었습니다. 사흘 뒤 오후 서지윤이 정우진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우진이 회의 테이블 앞에서 일어나 서지윤을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서지윤이 의자에 앉자 정우진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맨 앞장에 한 중소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문 닫기 직전입니다. 돈이 어디서 새는지 살릴 수 있는지 아무도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서지윤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숫자로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서지윤이 서류 첫 장을 넘기며 빼곡한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우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지윤은 텅 빈 집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형광펜으로 숫자의 줄을 긋고 메모지에 흐름도를 그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 새벽 2시, 3시를 가리킬 때까지
서지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빈 커피잔이 4개째 쌓여갈 무렵 서지윤의 형광펜이 서류 중간의 한 항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다. 서지윤이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장부에 적힌 지출 항목과 실제 거래 내역 사이에 매달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구멍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서지윤이 그 구멍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서지윤은 모든 누수 항목을 표로 정리하고 각 항목별 절감 방안까지 적어 넣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서지윤이 정우진의 사무실에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우진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정우진의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장의 자금 흐름 개선안을 읽어내려가던 정우진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서지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걸 이틀 만에 하신 겁니까? 밤새 한 거라 정리가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정우진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잠시 서지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윤 씨,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서지윤이 정우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를요? 저는 경력이라고 해봤자 중소기업 격리가 전부인데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건 숫자를 읽어내는 감각입니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지윤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았던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서지윤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우진의 사무실에 자리를 잡은 서지윤은 첫날부터 밀려드는 의뢰 서류 더미와 마주했습니다. 돈이 꼬여 잠 못 이루는 사장님들의 장부를 한 권씩 펼쳐들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듯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정우진은 중요한 거래처 미팅마다 서지윤을 데리고 갔습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서지윤이 조목조목 짚어내는 분석의 거래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정우진은 옆자리에서 서지윤의 발언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게 했습니다. 서지윤 씨 의견이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시죠. 정우진이 미팅 자리에서 거래처 대표에게 서지윤의 의견을 밀어줄 때마다 서지윤의 어깨가 조금씩 펴졌습니다. 그 무렵 박민아는 이금순의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나서며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박민환에게 이금순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지훈이가 아직도 연락 없어? 없어. 근데 엄마 가만 놔둬. 곧 제풀에 지쳐서 울면서 전화할 거야. 박민환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200짜리가 혼자서 얼마나 버티겠어. 한 달이면 귀여울 거라고. 이금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서지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지윤의 통장에는 매달 숫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첫 달 400만 원이던 수입이 2달 차에 700만 원이 되었고 넉 달이 지나자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정우진이 맡긴 의뢰를 해결할 때마다 입소문이 퍼져 서지윤을 직접 찾는 의뢰인이 늘어났습니다. 서지윤의 책상 위에는 미처 손대지 못한 서류가 쌓여갔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지만 서지윤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늘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 6달째 되던 날 서지윤은 정우진의 사무실 회의실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지윤이 밤새 작성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업 대표가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 선생,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우리 회사 살릴 수 있겠소? 서지훈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대표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여기 보십시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 안 나가도 되는 항목이 17개입니다. 이걸 전부 잘라내고 남은 자금을 매출이 살아있는 3개 매장에 몰아넣으면 석 달 안에 숨통이 트입니다. 서지훈이 볼펜 끝으로 숫자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대표의 눈이 보고서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우리 회계팀에서도 못 잡아낸 걸. 장부를 3번 읽었습니다. 3번째에 숫자가 안 맞는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보고서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대로 밀어붙여 주시오. 석 달 뒤 서지훈의 처방대로 움직인 프랜차이즈는 부도 직전에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업계에서 서지훈의 이름 앞에 숫자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수수료가 서지훈의 통장에 찍힌 날 서지훈은 장고를 보며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박민환의 연봉을 가볍게 뛰어넘은 숫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서지훈과 정우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지훈 씨. 정우진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지훈이 잔을 들어 올리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입꼬리가 가볍게 떨렸지만 이내 잔을 높이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격리 자리에서 숫자나 치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문만 열어드린 겁니다. 그 안에서 달린 건 서지훈 씨 본인이시죠. 두 사람의 잔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서지훈이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일정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개인 의뢰 15건을 마무리하고 제 이름 건 독립사무실을 열려고 합니다. 자금 계획은 여기 전부 잡아놨습니다. 정우진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역시 숫자로 말하시는 분답습니다. 서지훈이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년 전 싱크대 앞에서 고작 200만 원이라고 멸시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 위로 겹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지훈이 와인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뒤 오전 서지훈은 변호사 사무실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지훈이 미리 정리해온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를 참 깔끔하게 해오셨네요. 3년치 가사노동 관련 내용을 소송하지 않는 대신 공동명의집 지분을 전부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상대가 어디 하나라도 트집 잡을 틈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서지훈은 이금순의 집 주소로 등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재산 포기 각서가 동봉된 이혼 서류와 서지훈이 직접 쓴 한 줄짜리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서명우 변호사에게 보내주세요. 이금순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이금순이 우편 봉투를 뜯고 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재산 분할 금액을 읽어 내려가던 이금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환아, 이것 좀 봐. 이것 좀 보라고. 안방에서 나온 박민환이 이금순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통보서, 재산 포기 각서, 집 지분 이전 동의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박민환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이금순이 소파 팔걸이를 붙잡으며 뒷목을 감쌌습니다. 그년이 감히. 이금순의 무릎이 꺾이며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민환이 서류를 구기듯 움켜쥐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차 열쇠를 낚아채며 신발을 신는 박민환에게 이금순이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민환아, 어디가? 지훈이한테 가야지. 이게 말이 돼. 박민환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지훈이 새로 얻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 박민환의 차가 급하게 멈추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박민환이 서지훈의 문 앞에서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민환은 서지훈을 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한쪽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서지훈의 모습은 박민환이 기억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지훈이 차갑게 박민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환이 벌렸던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지훈이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집어 박민환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내 통장 잔고야. 한번 확인해봐. 박민환이 봉투를 받아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에 찍힌 숫자를 본 박민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 수입칸에 적힌 숫자가 자신의 연봉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겨우 5천만 원 벌면서 200짜리한테 큰 소리 치던 거 기억나? 지금 내 꼴 좀 봐. 서지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박민환의 손에서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서지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박민환의 가슴팍에 꽂아 넣었습니다. 내 변호사 연락처야. 할 말 있으면 거기로 해. 서지훈이 몸을 돌려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박민환이 한 발짝 다가서려 했지만 문이 서지훈의 얼굴을 가리며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민환이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꽂힌 명함을 뽑아들고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뒤 박민환은 변호사를 통해 서지훈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가사노동 체불 소송이 시작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금순의 집 식탁에 앉은 박민환이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금순이 맞은편에서 입술을 깨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환아, 도장 찍으면 안 돼. 집을 뺏기잖아. 엄마, 도장 안 찍으면 소송 들어온대. 그러면 나 회사도 못 다녀. 박민환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붉은 인주에 도장을 찍고 서류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둥근 자국이 박민환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박민환이 도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금순이 서류 위에 찍힌 도장 자국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지훈은 새로 계약한 넓은 아파트의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서지훈이 테이블에서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을 입술에 대기 전 서지훈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당당한 여자가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창밖의 야경을 향해 잔을 가만히 기울였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서지훈의 어깨에서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서지훈이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지훈이 이혼을 마무리하고 새 삶에 안착할 무렵 박민환이 다니던 중견기업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복도마다 퍼졌고 뒤이어 경영진의 횡령까지 드러나면서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짐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던 날 박민환은 텅 빈 사무실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주식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은 박민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금순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왔고 거기에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넣은 돈이었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이금순의 집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은 어둠 속에서 이금순과 박민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환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박민환이 전화를 받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환아, 또 빚쟁이야? 응. 오늘만 12번째야. 전화벨이 멈추자마자 다시 울렸습니다. 이금순이 두 귀를 손으로 막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현관 밖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민환, 문 열어. 돈 안 갚을 거야. 험악한 남자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이금순이 박민환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박민환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이금순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날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새벽에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나흘째 아침 박민환이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박민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쥔 박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박민환이 난간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박민환의 몸이 계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였습니다. 이금순이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박민환이 누워 있었습니다. 입과 코에 산소 호흡기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만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이금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이금순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환아, 민환아. 이금순의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이금순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상태가 안정은 됐는데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입원 수속부터 하셔야 해요. 이금순이 간호사를 따라 원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카드를 내밀었지만 기계에서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이금순이 지갑에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내 내밀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까지 전부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금순의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금순은 서지훈의 컨설팅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이금순이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일어나 막으려 했지만 이금수는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지훈이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서지훈의 앞에 이금순이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이금순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서지훈, 네가 모질게 이혼을 해서 네가 민환이를 내쫓아서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 쓰러진 거야. 내 잘못이야. 이금순이 서지훈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서지훈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순의 손가락이 코앞에서 흔들리는 동안에도 서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좁은 방에 앉아서 5억짜리 빚을 어떻게 갚을지 궁리나 하세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돈입니다. 이금순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지훈의 입에서 나온 숫자가 이금순의 머릿속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5억. 이금순의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이금순이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제발. 이금순이 바닥에 앉은 채 서지훈의 바지 끝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민환이 살려줘. 병원비도 없어. 카드가 전부 안 돼. 제발 아들 목숨만 살려줘. 이금순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한 이금순의 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지훈이 이금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지를 붙잡고 오열하는 이금순의 모습에서 서지훈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금순의 흔들리는 등을 바라보던 서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금순이 젖은 눈을 들어 서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병원비 영수증이랑 빚 관련 서류 전부 가져오세요.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요. 이금순이 바닥에 앉은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 다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약속 못 드립니다. 서지훈이 몸을 돌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 바닥에 이금순만 남았습니다. 이금순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이금순이 서지훈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양손에 비닐봉투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구겨지고 접힌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출 증서, 카드 명세서, 독촉장, 영수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비닐봉투를 비우자 서류가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우진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양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금순이 회의실 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는 거 전부 긁어왔어. 서지훈이 서류를 한 장씩 펴서 종류별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왼쪽, 카드 빚은 가운데, 사채는 오른쪽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우진이 사채 서류 더미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기며 이자율을 확인했습니다. 서지훈 씨, 이쪽 사채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손을 대야겠습니다. 서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가 4건에 총 2억 3천입니다. 이자만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어요. 이걸 먼저 정리 안 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금순이 문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 일단 나가서 기다리세요. 다 정리되면 부르겠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금순이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지훈과 정우진은 점심도 거른 채 서류를 파고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서류가 쌓여갔고 메모지에 숫자가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서지훈이 박민환의 남은 재산 목록을 정리하다가 펜을 멈추었습니다. 정 대표님, 여기 보세요. 본인 이름으로 된 적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200만 원. 이건 빚쟁이들한테 신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숨겨둔 돈이군요. 이것까지 합쳐서 사채 쪽부터 협상을 걸어야 합니다. 서지훈이 사채업자 4명의 연락처를 서류에서 뽑아 적었습니다. 이틀 뒤 서지훈의 사무실 회의실에 사채업자 4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서지훈이, 맞은편에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지. 이자까지 합쳐서 3억 7천이야. 한 푼도 못 깎아? 서지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박민환 씨의 전 재산 목록입니다. 통장 잔고, 보험, 부동산 전부 합쳐봤습니다. 서지훈이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쳐 4사람 앞으로 돌렸습니다. 총 자산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병원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죽 점퍼 남자가 서류를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우리 알바야? 없으면 장기로 갚든지. 그러시면 저쪽에서 파산 신청을 넣겠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되면 여러분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원금도요. 서지훈이 한 글자도 흔들림 없이 내뱉었습니다. 가죽 점퍼 남자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원금의 절반을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입니다. 파산 들어가면 재판만 1~2년이고 그 사이에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서지훈이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내부 건에 한 장씩 돌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서명하시면 이번 주 안에 입금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죽 점퍼 남자가 합의서를 집어들고 한참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를 악물었다가 결국 양복 안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절반이라도 받는 게 낫겠지. 4명이 차례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지훈이 서명이 끝난 합의서를 걷어들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채를 정리한 서지훈은 곧바로 이금순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의자에 앉은 이금순 앞에 서지훈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파셔야 합니다. 이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 집을 팔라고? 사채는 정리했지만 은행 빚이 아직 2억 넘게 남았습니다. 그 아파트 팔면 1억 7천은 나옵니다. 그걸로 은행 빚 상당 부분을 갚고 어머님은 월세방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월세방? 내가 이 나이에 월세방으로 가라고? 이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훈이 이금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잡고 있다가 빚이 더 불어나면 그 집도 빚쟁이들한테 뺏깁니다. 지금 파시는 게 그나마 제값 받는 겁니다. 이금순이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이금순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하마. 이금순의 목소리가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보름 뒤 이금순의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이삿짐 업체 트럭 한 대가 이금순의 짐을 싣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월세방 안에 짐을 부리자
방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이금순이 짐 상자 위에 걸터 앉아 텅 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무렵 태어난 박민환이 목발을 짚고 서지윤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볼이 움푹 꺼지고 양복은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지윤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앞으로 5년간 남은 빚을 갚는 계획표야.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전부 적혀 있어. 박민환이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빼곡한 숫자가 5년치 달력처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빚 갚는데 넣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권 포기 각서야. 앞으로 내 통장, 카드, 수입 전부 내가 관리한다. 네가 쓸 수 있는 돈은 내가 정해주는 만큼만이야. 박민환이 두 번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내가 왜? 네가 돈을 만지면 또 이 꼴이 나니까. 서지윤의 목소리에 한치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박민환이 서류 위에 글자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박민환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턱 끝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서류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박민환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각서 맨 아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박민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좁은 월세방에서 이금순이 끓여놓은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고 곧바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를 고스란히 빚 갚는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금순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빨래를 손으로 빨고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골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는 순간마다 이금순의 머릿속에 서지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이보다 더한 일을 하고도 회사까지 다녔다는 생각에 이금순은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이 서지윤과 나란히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빚을 정리해 주면서도 한 번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서지윤이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정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정우진이 걸음을 멈추고 서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윤 씨, 앞으로 저와 공동대표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서지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정우진을 돌아본 서지윤의 눈이 한순간 커졌습니다. 공동대표요? 이 정도 실력이면 제 밑에서 일하실 분이 아닙니다. 같이 회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서지윤이 정우진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지윤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박민환의 빚상환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달 줄어드는 숫자, 옆에 서지윤이 직접 적어 넣은 확인 표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민환은 매일 새벽마다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낮에는 공사판과 창고를 오가며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민환이 일하던 물류창고의 반장이 박민환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민환 씨, 요즘 윗선에서 자네 얘기가 나왔어.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다며. 박민환이 땀에 젖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별거 아니긴. 정규직 자리 하나 났는데 자네한테 주려고.
창고 관리직이야. 다음 달부터 출근해. 박민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민환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환은 자신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서지윤이 그 물류회사 대표에게 건넨 추천서 한 장이 박민환의 인사 서류 맨 아래에 조용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박민환이 현금 인출기 앞에서 월급 전액을 뽑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양손에 쥔 채 서지윤의 사무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민환이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지윤이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박민환이 허리를 구부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아, 아니 서 대표님. 서지윤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박민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목발을 짚고 들어오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살이 붙었고 어깨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다만 서지윤을 바라보는 눈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얹혀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이번 달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박민환이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서지윤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갚지 못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지윤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지윤의 손이 봉투 위로 갔다가 멈추었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박민환 쪽으로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나한테 줄 돈이 아니야. 박민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첫 월급이잖아. 이건 네가 쥐고 있어야 할 돈이야. 앞으로 내 밥 사 먹고 내 옷 사고 내 삶을 내 손으로 꾸려나가는 데 써. 박민환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고맙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 돈이야. 서지윤이 봉투를 한 번 더 박민환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민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지윤이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투명한 파일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0장짜리 서류가 클립으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맨 첫 장에 동반자 동거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박민환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지윤이 팔짱을 끼고 서서 박민환이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조. 가사노동은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를 포함하여 반반으로 분담한다. 2조. 재산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출 및 투자를 금지한다. 3조. 상대방의 직업과 수입에 대해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금지한다. 박민환이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눈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4조, 5조, 6조를 지나 마지막 10조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10조. 본 계약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동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박민환이 마지막 장에서 눈을 떼고 서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다시 같이 살자는 거야? 조건부야. 이 10가지를 전부 지킬 수 있으면. 박민환이 서류를 내려놓고 서지윤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지윤의 눈에는 과거의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동등한 사람을 마주보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민환이 테이블 위에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박민환. 한 획도 흘려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어긴다. 약속할게. 서지윤이 계약서를 걷어들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아침 서지윤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지윤이 현관문을 열자 이금순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김치통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이금순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등에는 무리를 많이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 대표님. 이금순의 입에서 낯선 호칭이 나왔습니다. 서지윤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이금순이 김치통을 가슴 앞에 꼭 안은 채 현관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지윤이 놀라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지윤아, 아니 서 대표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3년 동안 좁은 방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 이금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때는 몰랐어. 반찬통 쏟아붓고 화분 깨고 직장에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생각하면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싶어. 이금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늙은이 한 번만 용서해줘. 서지윤이 이금순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금순의 손에서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치통이 묵직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서로 각자 자리에서 편하게 지내요. 무리하게 오가실 필요 없고 명절에 얼굴 한번 뵈면 그걸로 됩니다. 이금순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고마워. 서지윤이 이금순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지윤의 아파트 침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지윤보다 먼저 이불을 걷어낸 사람은 박민환이었습니다. 박민환이 세탁기 앞에서 빨래 바구니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는 손놀림이 제법 익숙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박민환이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달걀과 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파를 썰고 달걀을 풀어 프라이팬에 붙이는 동작이 거침없었습니다. 접시 2개에 달걀말이를 나눠 담고 밥을 퍼올렸습니다. 밥 다 됐어. 박민환이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서지윤을 불렀습니다. 서지윤이 부엌으로 나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접시 2개, 숟가락 2벌, 물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지윤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서지윤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공동대표 서지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지윤이 명패를 내려다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지윤의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환이 베란다 창을 열고 선반 위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지윤이 새로 들여놓은 화분들이었습니다. 박민환이 물뿌리개를 기울이며 잎사귀 하나하나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햇살이 젖은 잎사귀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박민환이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봄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지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의 밥을 짓고 누군가의 옷을 빨고 누군가의 집을 닦는 일. 그 수고에는 월급도 퇴직금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연봉이 높은 쪽이 위이고 적게 버는 쪽이 아래라는 생각. 돈을 많이 벌면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는 착각. 그 착각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닥까지 끌고 갔습니다. 서지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던 그 꼼꼼함과 성실함이
결국 자기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가사노동에는 시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이 사라지는 순간 집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박민아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